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해 기능하는 나라 살림인 재정정책. 어제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예산안에 대해 역대급 짠물 예산이다, 긴축 예산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속에도 정부는 왜 허리띠를 졸라맨 건지, 생각대로 감세와 건전재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오늘은 예산안 진단해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것과 관련해 수상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부 기자와 사건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요일 뉴스큐, 오늘은 국회에 먼저 가보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최근 불거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나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둘러싼 외압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선 앞으로는 오염 처리수로 부르겠다는 여당과 일본만 좋아할 일이라는 야당이 공세를 주고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국회 운영위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선 오전부터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인권위를 상대로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한 경위를 따졌습니다. 긴급구제가 신청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지를 않으신 듯한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긴급구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것에 관한 원진정 사건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것에 관해서 수사는 개시해서 진행하기로 그렇게 의결을 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인권위가 과거 탈북어민 북송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한 진정사건을 각하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석 국정기획수석 등 대통령실 관계자도 참석하는 만큼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군이 최근 육사나 국방부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국회 예결특위에서도 여야의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보훈부 장관을 상대로 광주광역시가 조성을 추진 중인 전율성 역사공원이 반국가적 사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독립운동 행적도 불확실한 데다가 친북 행정이 뚜렷이 드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도조차 독립운동가로 서운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무총리를 상대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입장을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부는 도쿄 전력의 입이 되어 버렸어요. 일본 정부의 입이 아니라 이젠 도쿄 전력의 입. 아니 어떻게 도대체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얘기를 한다는데 도쿄 전력의 입이다? 이런 가운데 잼버리 주무부처인 여성가정부의 김현숙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 사과한다면서도 책임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의 책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그다음에 새만금 잼버리의 공동조직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야영을 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스카우트 대원들과 어떤 심려를 하셨던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염수라는 명칭을 두고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은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역과 급식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수산물 소비 활성화 협약식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선 방류된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로 불러야 한다는 수산업계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어 여당도 오염 처리수가 맞고 앞으로 이 용어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관련 질의에 처리수로 용어를 변경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없다면서 아직까지도 오염수라고 부르느냐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핵폭탄과 같다. 그 논리는 전혀 안 맞는 거죠.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된 그 오염수가 방류되는 겁니다. 반면 핵 오염수란 표현을 써온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눈물겨운 노력에 일본이 손뼉치고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섬기는 대상은 일본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방류 오염수 용어를 둘러싼 논란 속에 여당은 수산물 소비 촉진 협약식으로 민주당은 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와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로 맞붙었습니다. 그동안의 거짓 정치로 인한 소비 급감의 피해와 우리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거짓 선동 정치를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국민을 대리해야 될 대통령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국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권 심판을 위해서 국민 항쟁을 선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야는 정부가 새만금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역대 정부에서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담긴 사업이라며 재검토 계획을 다시 재검토하라고 반발했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해 새만금 사업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진행됐는지 의문이 제기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계속 사업이 진행 중인데 새만금 사업만 왜 재검토합니까? 그동안 이 새만금 이 사업들에 대해서 그게 과연 좀 전혀 그렇지 정확한 않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됐던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튼 의문이 많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로서는 전반적인 계획 검토, 재검토 지시를 장관님. 받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국가 발전에 대한 장기적 비전 없이 새만금 사업을 자신들의 정치 생명 연장 수단으로 이용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거액 가상자산 보유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윤리특위 제1소위는 오늘 회의를 열어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붙였지만 가결, 부결이 3대3 동수로 과반이 안 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출석 정지 등 징계 수위를 낮춰 소위 차원에서 재표결을 하거나 부결된 제명안을 윤리특위 전체 회의로 올려 다시 다루는 방안 등을 놓고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관련해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 개발 기본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확실하게 경제 효과를 낼 수 있게 새만금 빅픽처를 짜라고 지시했는데 정부는 잼버리 파행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토교통부 등에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짜라고 지시했습니다. 확실한 경제 효과를 내려면 목표를 명확하게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 계획을 뛰어넘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안정적인 식량 작업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91년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 방조제 33.9km를 축조해 땅 규모가 판교의 45배에 이르는 최대 간척 사업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6조 6천억 원의 민간 자본 산업 투자가 진행됐지만 총사업비와 사업 계획이 여러 번 변경되는 등 잡음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공항과 항만, 철도 등 기존에 계획된 기반 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연구 용역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기본 계획을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새만금 개발청도 기본 계획 재수립을 위한 별도 연구 영역을 진행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새만금 기본 계획은 5에서 10년 단위로 갱신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잼버리 대회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전라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잼버리 파행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업 적정성 논란이 불거진 데다 새만금 SOC 국가 예산마저 78%가량 대폭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재검토 결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공항과 철도, 신항만 등 SOC를 보고 새만금에 투자를 결정했는데 계획이 틀어지면 첫 삽도 못 들 수도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전라북도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국가 예산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주, 안호영 의원 등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지우기는 노골적이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번 예산 삭감은 새만금 사업을 잼버리와 무리하게 엮으며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윤석열 정부의 보복성 예산 편성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육군 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 무엇이 옳은지 제대로 봐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논란에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흉상 이전에 대한 결론을 직접 제시하진 않으면서 무엇이 옳은지 생각해 보라고 말했는데 항일 독립운동가였지만 공산주의 활동 이력이 있는 만큼 육사 안에 있는 것보다는 박물관이나 기념관에 있는 것이 낫다는 취지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에게 정무적 정치인인 만큼 점잖게 있지 말고 논리와 말로 싸우라고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12개 국회 상임위원회를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규칙안이 관련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전 대상에 포함된 12개 상임위는 예결위와 기획재정위, 교육위, 국토교통위 등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운영위를 통과한 규칙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정치권 이념 공방의 중심에 선 인물, 앞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는데 이번엔 정일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일성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항일, 북한, 그리고 중국. 먼저 정일성은 광주 출신의 항일 운동가입니다. 광주에서 태어나 19살이 되던 해에 중국 난징으로 넘어간 정일성은 음악 공부와 독립운동 업무를 병행하던 중 1939년 중국 공산당에 입당해 중국 인민해방군가인 팔루군 행진곡을 작곡했고 해방 전까지 화북조선청년연합회 등에 소속돼 항일운동도 계속했습니다. 해방 이후 정일성은 북한으로 귀국하는데요. 이 북한에서 조선인민군 불학부 부장, 인민군 협주단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조선인민군 행진가 등 북한군 군가를 작곡하죠. 최근 정일성 문제 제기에 앞장서고 있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일성을 공산당 나팔수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 중국 인민지원군으로 6.25 전쟁의 전선에서 북한군 위문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일성은 6.25 전쟁이 끝나기 전 중국 국적을 취득한 뒤 중국으로 돌아가 작곡 활동에 매진합니다. 가곡, 군가, 동요 등 300여 곡을 작곡했고 지금까지 중국인들이 존경하는 3대 음악가 중 한 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결국 항일운동을 했으면서 공산당에 입당했고 북한 군가를 작곡했지만 중국에서는 현대 음악의 대부로 칭송받는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이력 때문에 이념 공방의 중심에 서게 됐는데요. 처음부터 이념 논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절 당시 서울올림픽을 추진하면서 한중 우호의 상징으로 이 중국에서 추앙받는 정일성의 아내 정설송을 초청합니다. 정설송 역시 저원라이 중국 초대 총리의 수양딸이자 중국 최초 외국 주재 여성 대사로 알려져 상징성 있는 인물이었죠.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정일성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양국 관계 개선의 구심점으로 자주 조명됐고 광주에 있는 정일성 생가에 중국인들의 발길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광주시는 동구 불로동 일대에 정일성 역사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4월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완공을 8개월 남짓 앞두고 뿌리 깊은 이념 논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어떤 논쟁인지 양측 입장 들어보시죠. 그렇죠. 보수 정부에서부터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까지 역대 중앙정부, 보수든 진보든 중앙정부에서 정률성 기념사업을 앞다투어 했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논란을 일으킨지를 저는 정말 몹시 서운하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과거 정부가 했으니까 또 뭐 시진핑 주석이 찬양한 인물이니까 이런 것은 변명일 뿐이고 또 따지고 보면 과거에 뭐 노태우 정부다 박근혜 정부다 하는데 그 당시 때는 그냥 일회성으로 음악으로서 또 잘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 이제 뭐 조인을 한 거죠. 가담을 한 건데 지금 역사기념공원이라는 것은 일회적 사업이 아니라 영구적인 사업이고 단순히 음악으로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을 거의 위인으로 지금 기념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권 논쟁에 이어 지역 보훈단체와 일부 5.18 단체까지 가세하면서 대립은 격화하고 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정일성의 과거 행적을 두고도 해석차가 큰 만큼 당분간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4만 9천 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법적 혼인 외에 출생아가 크게 늘면서 1만 명이 육박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출산 통계를 보면 혼인 외 출생아가 3.9%인 9,800명으로 한 해 전보다 1%포인트가 늘었습니다. 동거와 결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경제적 이유로 혼인 신고를 늦추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 평균 출산 나이가 올라가면서 쌍둥이 등 다태아는 15,000명, 5.8%로 한 해 전보다 그 비중이 0.4%포인트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분기에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역시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난 6월 출생아는 18,600여 명으로 2015년 12월 이래 91개월 연속 감소했고 사망자는 26,800여 명으로 출생아보다 8,200여 명 많았습니다. 올해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578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9만 6천여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3년 교육기본통계 조사를 보면 올해 4월 1일 기준 유치원 학생 숫자는 52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 1천여 명, 약 5.6% 감소했습니다. 초등학생은 지난해보다 2.3% 감소한 260만여 명, 중학생 16% 적은 132만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고등학생은 127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3% 증가했습니다.
네, 지난달 은행권의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석 달 만에 나란히 내림세로 돌아선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여전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높은 금리에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면서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 비중도 넉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은행 대출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달에 이어서 상승세로 나왔다고요? 네, 우선 전체적인 은행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는 석 달 만에 내림세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낸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 자료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 평균 금리는 연 5.11%로 전달보다 0.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가계대출 금리부터 보면 사실 주택담보대출은 0.02%포인트 오르며 지난 6월에 이어 계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기존의 저금리로 나간 집단 중도금 대출이 반영되면서 보증대출이 0.14% 하락해 전체 가계대출은 11개월 만에 최저치로 나왔습니다. 기업대출도 직전 달에 고금리 대출 취급 효과가 사라지고 일부 은행의 가상금리 인하 영향으로 0.0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 평균금리는 은행 간 수신 경쟁이 완화되면서 전때보다 0.01%포인트 내려간 연 3.68%로 나타났습니다. 대출금리의 하락폭이 더 컸기 때문에 예금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와 저축성 수신금리의 차이, 즉 예대 금리차는 1.43%포인트로 전때보다 0.05%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예대 금리차는 5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선호 경향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에도 반영이 된 거라고요? 네, 최근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 추이를 보면 특히 변동형 금리가 연 4.45%로 고정형의 4.22%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변동형의 주요 지표금리인 코픽스가 고정형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보다 크게 상승하면서 상승폭도 더 컸는데요. 이러다 보니 변동형 금리와 고정형 금리 간 차이도 전달보다 더 벌어지면서 고정형으로 주택담보대출 받는 비중이 석 달 만에 오름세로 전환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1%포인트 상승하며 52.9%, 넉 달 만에 역시 상승 전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주택구입 자금 주택담보대출 대상자를 무주택 세대로 제한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늘부터 주택구입 자금 주택담보대출 대상자의 조건을 기존 세대 합산 기준 무주택, 1주택 또는 2주택 세대에서 세대 합산 기준 무주택 세대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3조 2,960억 원에서 지난 6월 말 17조 3,220억 원으로 30% 이상 늘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와 관련해 인터넷 은행의 공격적인 영업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5년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2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모두 25만 19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2,500여 건이었던 하자 접수는 지난 2021년 11만 5천여 건, 지난해 12만 8천여 건으로 최근 2년 사이에 급증했습니다. 검찰이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단지 감리 업체들의 대규모 담합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오전부터 건축사 사무소 업체 11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업체들이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에서 내부 순번을 정해 감리 일감을 나눠 갖는 등 입찰을 담합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적발된 담합 규모는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검찰은 실제 감리는 부실하게 진행되고 사업비만 올라 국가 재정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경련이 이름을 한국경제인협회로 바꾸고 혁신에 나섰지만 재출발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류진 신임 회장이 자신의 대학 동창을 상근 부회장에 내정했는데 재계 경험이 없는 외교관 출신이란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유진 풍산그룹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영입한 전경련은 다음 주쯤 이름을 한국경제인협회로 변경하고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경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거듭나겠다는 각오인데 유 회장은 조직의 실무를 책임지는 상금 부회장에 서울대 영문과 동기인 김창범 전 인도네시아 대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0년 퇴임한 김 전 대사는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이 풀리지 않아 상근 부회장 선임이 잠시 미뤄진 상태입니다. 유 회장은 통상 분야에서 성과를 내려면 외교관 출신이 유리하다고 보고 자신과 가까운 김 전 대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전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사람 보고 씁니다. 저는. 하지만 전경련 상금 부회장은 해외 활동보다는 대기업 정책과 노동 정책 같은 국내 현안을 챙기는 자리입니다. 더구나 4대 기업이 전경련 복귀를 선언한 마당에 기업 경험이 없는 김 전 대사가 대기업 오너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율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정경유착의 오명을 싣고 재계의 맏형으로서 위상을 되찾겠다고 한 전경련이 실질적 혁신을 이룰 수 있을지 시작도 하기 전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정부가 건전 재정을 기조로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2.8% 늘렸습니다. 재정 통계가 정비된 지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의 증가율입니다. 허리띠를 바짝 조인 내년도 나라 살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오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재정을 흔히 나라 살림에 비유하니까 정부는 빚내서 살림하지 않겠다라는 기조였는데 이번에 허리띠를 졸라맸거든요. 내용부터 보고 하나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2.8%는 어떤 의미입니까? 최근 증가율이 작년에 좀 낮아지긴 했지만 네. 8% 선이었거든요. 9%를 넘나들다가 작년에 5%였고 올해 이제 2.8%까지 낮춘 것이기 때문에 지난 4, 5년과 비교해 본다면 지출 증가율은 상당히 지금 낮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추경호 부총리도 건전 재정 기조는 유지해야 되고 또 돈을 써야 될 때는 써야겠다. 그 접점을 찾는데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거든요. 어떤 고민을 좀 많이 한 결과라고 보십니까? 올해 지금 정확한 세입 규모가 네. 정부 추산치가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요. 전년에 비해서 적어도 한 40조에서 50조까지도 네.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50조 원 만약 그 세금이 덜 거쳤다면 정부 수입에 큰 차질이 빚어진 것이고요. 당연히 이게 지출 계획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올해도 예상보다 적자가 커지고 특히 내년 세금도 크게 약진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정부가 90조 원대의 지금 적자를 다시 맞이해야 하고 이런 가운데서 지출을 더 줄여야 되는 건 아닌지 아마 고민이 컸을 겁니다. 결국 90조 원대까지 이르는 적자 관리가 지출 계획의 발목을 잡은 거죠. 적자 관리가 지출 규모를 운영하는데 발목을 잡은 것이다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정부의 설명을 좀 들어보면 재정 낭비를 막아서 확보한 돈으로 민생 안정에 재투자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방향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람직합니다. 우리 예산 규모가 네. 지금 660조 다 돼 가잖아요. 내년에. 근데 이게 짧은 시간 안에 갑작스럽게 늘어났습니다. 네. 거의 지난 4년간 매년 50조씩 평균적으로 예산이 늘어왔기 때문에 네. 매년 40조 정도, 죄송합니다. 40조 정도 평균적으로 매년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너무 빨리 갑자기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방만한 예산에는 비효율적이고 낭비성 예산도 있고 중복도 있고 네. 특별한 성과가 없는데 집행되는 그런 예산도 꽤 제법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그런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이번 예산에서 내년 예산을 짤 때 R&D 부분을 좀 잡았고요. 네. R&D 부분은 우리 공공 R&D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성과 대비는 너무 과도하다 규모가 네. 이런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특히 이 나눠주기식 쪽에서 이렇게 나눠주기식, 그러니까 지원성 R&D 예산이 꽤 있었습니다. 매우 투자 성과가 매우 이제 불확실해서 위험이 높고 또
또 대규모 금액이 소요되는 이런 쪽 기초 투자 연구 이런 쪽에 정부가 좀 R&D 투자를 지원해야 되는데 뭐 일반적인 R&D 다 포함해서 네. 골고루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규모만 커지고 성과는 좀 미약한 이런 게 있었고요. 또 부처도 여러 부처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분산 관리의 단점이 좀 있습니다. 중복성도 있고요. 그래서 R&D 예산을 크게 줄였고요. 또 보조금 예산도 이번에 많이 줄였습니다. 보조금도 네. 단순 지원성 내지는 이제 중복 문제가 많이 지적돼 있었고요. 또 전달 과정에서도 문제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했고 고령화나 이제 저출생 현상 때문에 복지 부분에 예산은 이제 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번에 이제 그 양육 관련해서 지원을 늘렸고 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초생계 관련해서 생계급여를 많이 올렸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방향성엔 동의하신다. 네, 방향성은 네. 어느 정도. 자, 그런데 정부는 지금 감세도 해야 되겠고 건전 재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해놓은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지금 경제 상황에서 긴축 예산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놓고 이제 교수님을 모신 건데 일단 한 가지 그러려면 좀 지출 구조 조정을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도 있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이 좀 공개되지 않으면서 이 내용을 좀 보자 이런 목소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부의 어떤 특징입니다. 지금 작년에도 지출 구조 조정이 있었는데 네. 세부 내역을 밝히지 않았고요. 올해도 또 23조 원 구조 조정을 했다고 이제 하지만 명확하게 세부 내역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하지도 않고 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이 세부 내역을 공개되면 이제 반발이 좀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기 이전 시점에 국회 네. 심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왜 우리 부처 우리 예산만 줄였느냐라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네. 왜 우리만 이런 손보기 예산이 돼야 되느냐라는 이제 반발을 많이 의식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 전체 규모지 내역을 뭐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건 뭐 국회에서 충분히 밝히는 것으로도 뭐 된다고는 보지만 최근에 예산 투명성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네. 이걸 숨길 문제는 아니다. 부처의 반발을 의식해서 세부 내역 공개가 심의 과정에서 뭐 예측지 않은 어떤 정을 갖고 올 수는 있지만 그런 부작용보다도 국민의 알 권리나 정부가 주로 어떤 구체적 노력을 했는지를 평가한다는 의미에서는 네. 어느 정도는 밝혀야 된다. 아주 세부적인 건 아니더라도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삭감돼서 피해를 보는 측과 재정이 늘어서 혜택을 보는 사람 간에 이제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에서 좀 아쉬워하는 시각에서 한번 질문 드리면 역대 정부도 공개하지 않았지만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긴축이기 때문에 더 공개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긴축 긴축 재정을 했는데요. 네. 긴축적인 재정을 했는데요. 그 내용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갔는지를 사실 봐야죠. 그러니까 네.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또 국회 심의 과정인데 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긴축의 방향이 적절하게 짜여졌는지를 이번에 잘 보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는 정부가 부담만 의식하진 말고 필요하다면 국회를 통해서 공개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서 12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투명화되고 공론화되는 과정을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아까 세수 얘기하셨거든요. 네네. 지금 경기 둔화 또 자산시장, 뭐 부동산 포함해서 침체 영향 등으로 내년에 국세 같은 경우도 올해보다 33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자, 바로 질문 드리면 세수 없는 건전 재정, 세수 확충 없는 건전 재정이 가능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세수의 확충 없이는 네. 건전 재정 기조란 뭐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가 선순환해서 네. 세수의 어떤 확정을 갖고 오지 않고서 건전 재정을 달성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번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이 네. 웅변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내년도 370조 원대의 국세 수입은 올해 이제 400조로 잡았지만 400조가 못 들어오고 한 350조 원대로 좀 주저앉을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 경기 재개가 좀 돼서 정부 예상대로 4.9%의 명목 성장이 이루어진다 해도 세수는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올해보다 주는 건 아닙니다. 올해 네. 얼마가 그럴지 아직 모르지만 355조 원 예를 들어서 예상을 하면 한 20조 원 정도 는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순조롭게 늘어줄지, 내년도 370조 원도 잘 거쳐줄지 뭐 이런 불확실성도 좀 있고 우려가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세수의 어떤 뒷받침 없이는 네. 정부가 건전 재정 매우 어렵습니다. 예. 자, 그러면 경기 흐름이나 경제 상황을 좀 미리 내다보지 못하고 조세 정책이 좀 섣불리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정책은 잘 짰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변수가 더 컸던 건가요? 대외 변수가? 조세 정책은 아마 감세 정책을 의미하시는 네. 것 같은데요. 작년에 감세의 규모는 대규모 감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인세율 일부 인하이고 1%포인트 인하한 거거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OECD 평균적인 법인세율 수준보다 항상 미리 1%포인트나 2%포인트 낮춰 왔는데 그게 올라간 것을 이제 다시 떨어뜨리려는 노력이었고요. 네. 그게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이고 법인세가 너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부 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그 방향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이 세수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감세 정책이 비판을 받을 텐데 정부로서는 일정 부분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네. 세수 관리에 사실상 실패하면서 이런 적자, 대규모 적자를 좀 다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감세 정책 자체까지는 아니지만 정부가 조세 정책에 있어서 뭔가 적절한 합리적인 어떤 타이밍을 갖고 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감세 정책 방향을 다시 원래로 돌려야 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세수 감소는 어떤 감세 정책에 의한 것이 전혀라기보다는요. 네. 그 효과는 거의 아직 뭐 나타난 게 없고요.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가 생각보다 너무 지금 길고 강하게 네.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전망과 세수 전망에서의 어떤 정부의 오차 실수였기 때문에 당분간 경기가 회복이 되고 세수가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속도가 충분치가 않고 네. 회복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지출 규모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세수가 부족하면 세수 확충을 위한 증세는 이제 그때 가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거의 한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정도는 더 기다리고 한번 봐야 된다. 경기 전망 속도와 세수 회복 속도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이제 2.8% 지출이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인가 이제 기대가 있었는데 이 숫자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턱없이 역부족이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과거의 눈으로 워낙 경기가 보면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정부가 뭔가 해야 한다는 이제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만 네. 지금 재정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몇 가지 이제 공통된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재정의 확장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시점은 아니다. 왜냐? 지금의 경기 둔화는 의도된 정책적으로 일부러 가지고 온 경기 둔화입니다. 총수요 억제를 통해서 물가를 안정하고자 하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둔화와 침체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된 정책이라는 면에서 이거를 재정으로 상쇄시킨다면 물가 불안이나 총수요 관리에서 사실상 혼란이 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확장 정책은 옳지가 않다. 그리고 경기 부양 현금을 통해서 현금 투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우리 적자가 내년에 정부가 허리띠를 그렇게 졸라맸음에도 불구하고 네. 수입보다 지출이 너무 많아서 92조 원입니다. 정부가 얼마나 경기에 대응을 하느냐는 건 2.9% 지출에게 할 게 아닙니다. 2.9% 지출이 너무 작다고 해서 정부가 경기 대응을 너무 형편없이 하는 거 아니냐. 반대입니다. 실제 성적표는 네. 적자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봐야 됩니다. 들어오는 것보다 90조 원을 더 썼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 대응에 과중할 정도로 오히려 지출을 사용하고 있다. 원래는 적자를 더 줄였어야 되는데 못 줄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래서 경기 대응을 안 하고 있다. 2.9%의 낮은 지출 증가율만 봐서 그보다는 세입이 어려운데도 92%의 적자를 감내하면서 사실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보다 더 위험한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하지만 또 때론 그 정부 지출이 경제 위기의 충격을 흡수한다 이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나라 살림이 큰 규모의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아까 2년 정도는 좀 경기 흐름을 더 지켜보고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점에서 조정을 한다면 재정 관련해서 어떤 좀 아까 감세 정책도 이제 와서 다시 돌이키기는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어떤 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 정부에서?
재정 관련해서요. 네. 조정이라 지금 하시면 그러니까 적자나 이런 네.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네네. 관리를 한다 그러면 네. 적자 규모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지난 정부 팬데믹 코로나19 관련해서 거의 연 100조 원대 적자를 3년간 우리가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건전재정 기조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도 정부 예상보다 적자가 크게 늘어날 것 같고요. 재정 준칙 그 기준도 네. 지키지 못했고요. 내년 적자도 지금 90조 원대라면 차이가 있나요?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에 과연 건전재정이라고 이걸 우리 부를 수 있을까요? 제가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네. 건전재정이라는 말은 쓰기는 어렵습니다. 92조 원대의 적자, GDP 대비 3.9%의 적자를 눈앞에 두고 우리가 이렇게 건전재정 확립을 하겠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정부가 약속을 했었던 GDP 대비 3% 이하의 적자 관리, 이 부분에 올해와 내년 모두 실패하게 된다면 사실 재정 준칙에 대한 뭐 정책적인 추동력 이걸 이제 반대하는 이제 야당이 있고 재정의 경직성을 우려해서 뭐 반대하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사실은 사회 분위기나 우리 많은 학자들이나 또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눈은 준칙을 이제 도입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도입한다 해도 정부가 이런 적자 관리에 역량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면 준칙을 도입한다 해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재정 준칙 또 정부의 적자 관리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 시험대에 올려 있다. 그리고 이 더 올해 예산을 사실은 저는 동결을 하고 적자를 70조 원대로 줄였으면 준칙의 어떤 엄격한 준수는 있었을 텐데 그런 점은 또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말씀하신 재정 준칙은 정부가 만든 재정 건전성의 기준을 말한 겁니다. 다음은 이제 새만금 관련 예산 논란 넘어갈 텐데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좀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대목은 저희가 앞서 전국 뉴스를 통해서 다뤄드렸고 교수님과는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예산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내년도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을 78% 정도 삭감을 했거든요. 이례적이긴 한 건가요?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고요. 새만금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단연도 사업입니다. 여러 해에 걸쳐서 지금 예산이 연속적으로 투입해야만 이 사업의 방향과 어떤 결과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중도에 정부가 갑자기 예산을 급격히 깎고 어떻게 보면 이제 논란을 자초했는데요. 계획을 다시 짜겠다고 이제 했는데 그 배경이나 필요성을 충분히 어떤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었어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당황하고 있고 그 새만금 사업을 또 관심 있게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나 기업의 경우는 이제 의문이 좀 커가고 있겠죠. 그래서 빨리 이 의문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 배경이나 필요성 앞으로의 새로운 방향이 어떻게 나올지 정부가 가능하면 신속하게 방향을 재정립하고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은 좀 갑작스러운 결정인 것 같습니다. 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91년 착공 이후 우여곡절이 많았고 그 경과를 저희가 한번 정리한 게 내용이 있고 일단 이런 논란 끝에 총리가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를 지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는 건데 지금 재검토하는 과정에 어떤 점을 좀 주의 깊게 논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기본계획이 너무 자주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게 변경의 폭도 매우 크고요. 대체로 저 사업 자체는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 때 결정이 됐고 그때 간척 사업이 시작이 됐죠. 지금은 이제 물이 거의 다 빠지고 있고요. 방조제도 다 완결을 했고 이제 기반 사업들이 지금 이제 거의 수행이 되고 있고 철도나 항만, 도로 이런 것들이 지금 수행 중에 있고요. 이 넓은 땅을 어느 용도로 쓸지가 이제 기본 계획인데 이게 너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이제 국제사회나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반응이 좀 소극적이다 해서 문정부 때 좀 적극적으로 계획을 짰고 일부 또 임대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 정부에 짰던 계획은 마스터 플랜은 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풍력, 태양열 이런 발전 부분이 대체적으로 이 지역의 주요 사업으로 이제 되는데 너무 그 비중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 큰 땅을
그렇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만 과도하게 쓰는 게 맞나 이런 이제 내부적인 비판이 있었고요. 네. 이번 정부가 아직 저 구체적인 방향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너무 좀 단순한 기존의 계획을 일부 생산성이나 이제 부가가치를 따져서 저는 봐야 될 것 같고 신재생 네. 에너지도 충분히 이쪽에 투자를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뭐 반도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사업 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소재나 부품을 다루는 여러 가지 기업들도 가져갈 수가 있고요. 문제는 기업들이 이 새만금 지역에 가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 계획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번만큼은 기업들이 충분히 매력을 느낄 투자 지역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네. 와서 더 이상 계획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토부가 다음 주 초에 이르면 용역 착수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 최상병 순직 사고를 처음으로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다음 주 공수처에 출석을 해 고발인 조사를 받습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다음 주 8일 박 전 단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23일 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이 위법 행위를 해 수사단장인 자신에게 항명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주장하며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살상력을 떨어뜨린 저위험 권총 3만 정을 현장 경찰관들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선에선 이미 테이저건도 도입돼 있고 장비가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면서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윤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관이 국내 업체가 개발한 권총으로 사격 시범을 보입니다. 격발에도 상체가 거의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반동이 적습니다. 그래서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는 것도 수월한데 무게는 기존 권총보다 40% 가볍고 위력은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잇따르는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성은 높이고 살상력은 낮춘 이른바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 기존 389경 권총 2만 2천 정에 더해 3년 동안 저위험 권총 2만 9천 정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지구대와 파출소 소속 경찰관 5만여 명이 총기 한정씩을 소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들은 장비가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며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기동대 소속 경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테이저건이 있어도 사용했다간 자칫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어 난리가 난다고 말했고 형사과 경위도 경찰직의 안전성을 보장할 면책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실제로 사용할 일은 없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6일 서울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난동을 부릴 때도 경찰은 테이저건을 쏘지 않고 2시간 반 가까이 대체했습니다. 사용 이후에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여러 형태의 책임에서 국가가 상당 부분 감소를 시켜주는 현실성 있는 사용의 전제 조건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들은 단순히 경찰력만 강화하는 것으로는 범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이렇게 경찰력이 이제 강화되는 방향으로 갔을 때 첫 번째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오남용의 문제는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저희는. 무엇보다 1인 1총기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전력 기금에 대한 합동 점검에서 적발한 부적정 지원금 308억 6천만 원을 추가 환수하고 375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무조정실 부패 예방 추진단은 산업부와 농림부, 한전 등 관계기관이 전담팀을 꾸려 적극 환수에 나선 결과 지난 1, 2차 부처 합동 점검에서 적발된 전체 금액 680억 가운데 45.4%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개발 사업이 끝난 뒤 사업비를 미회수한 133억 원을 적발해 이 가운데 116억 원을 환수했고
친환경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에서는 미집행된 282억 원 중 제2월을 승인하지 않고 2월한 사용 잔액 63억 원이 전액 환수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교정당국에 사형 집행시설을 제대로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주 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와 대전교도소 4곳에 사형 제도가 존속하고 있는 만큼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국회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사형 확정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형수의 행태 조사도 함께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사형 집행을 전제로 한 지시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는 지금도 사형제를 형벌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실제 집행의 경우 형사 정책적 기능과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동의 없이 촬영된 CCTV 영상이라면 아동학대 정황이 촬영됐어도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의를 받고 CCTV를 설치했다는 산모 말과 달리 50대 산후도우미 A씨는 본인이 촬영되는 줄 몰랐고 산모가 촬영 목적과 대상, 거부할 권리 등도 알리지 않아 위법한 증거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제출된 영상을 모두 살펴봐도 흔들림 증후군이 발생할 정도로 심하게 흔든 것은 아니고 아이 건강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유명 척추치료병원이 대리수술을 하고 일회용 치료 재료를 재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척추치료병원 A 원장과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간호조무사 등 9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어제 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술 관련 영상 자료와 수술 대장, 의무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A 원장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술실에서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등에게 수술을 맡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건설사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임 의원을 지난 2020년 11월부터 수개월간 지역구에 있는 건설업체 임원 A씨 법인 신용카드를 받아 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임 의원의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건설업체 임원 A씨를 불러 임 의원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사고, 또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우린 보험을 들게 되는데 보험 가입으로 수억 원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보험 설계사를 믿고 맡긴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른바 보험금 돌려막기,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에 사는 60대 A씨 부부가 지난 2011년부터 가입과 해지를 반복한 보험은 모두 26건. 더 좋은 상품이 나왔고 혜택을 더 받게 해주겠다는 하나생명 소속 보험 설계사 강모 씨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새로 가입한 보험료는 기존 보험 중도 인출금과 해지 환급금으로 돌려막았는데 지난 2020년부터 매월 보험료로 500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결국 A씨 부부는 1억 원이 넘는 금전적 손해를 입고 보험 대부분을 해지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보험을 들어도 2년 있다 해약을 하고 하더라도 손해가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 사기성 어떤 궤변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속아서 그렇게 보험을 계속 들은 겁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B씨 역시 비슷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전 신한라이프 소속 보험 설계사 김모 씨가 저축성 보험이라며 A씨에게 판매한 보험은 모두 22건. 하지만 18건이 종신보험이었고 자신도 모르게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는 사이 월 보험료가 무려 1,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낸 보험료가 4억 원에 달하는데 남은 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설계사 김 씨는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이라며 판매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를 개인적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보험사 측에 알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회사들에게 말해서 취소는 못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아예 제가 이제 직업을 잃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건데요.
피해자 모두 보험 관련 전문 지식이 없었고 10년 넘게 알고 지낸 보험 설계사를 전적으로 믿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일부 보험은 청약서를 보지도 못했고 자필 서명한 기억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 때마다 보험사에서 걸려오는 전화 때문, 자필 서명을 했고 중요 내용을 설명들었다는 질문에 설계사의 요청대로 모두 예라고 대답한 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들은 정상 계약이라며 보험 취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더 추가로 피해를 주고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거고. 아는 사람 믿고 10년 넘게 쏟아부은 보험료. 혜택은 없고 수억 원 손해만 남았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태국에서 마약 수십만 명 분을 몰래 들여와 강남 클럽에 유통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공항본부 세관 합동수사팀은 마약류 수십억 원어치를 밀수해 국내 유통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4개 조직 27명을 붙잡고 그 가운데 2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태국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밀수해와 자신이 근무하는 강남 클럽 등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마약을 들여오면서 태국 공항에서 주변을 정찰하거나 남녀가 마약을 각자 속옷에 숨겨오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동수사팀은 검거 과정에서 케타민 17,200g 등 34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분량의 마약류 43억 원 어치를 압수했습니다. 서울 미아동에서 4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그제 새벽 4시쯤 40대 여성 A씨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날 밤 9시쯤 A씨가 사는 빌라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집안에 쓰러져 있는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발견해 경찰로 인계했습니다. 당시 A씨는 양손이 청테이프로 묶여 있었고 얼굴엔 폭행당한 흔적이 있었는데 집안에선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대한테니스협회장이 협회로 들어가야 할 돈을 별도 법인을 통해 관리하고 여러 수상한 계약을 주도했다는 의혹. YTN이 최근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경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중점적으로 조사에 나선 건 대한테니스협회장의 각종 배임 의혹입니다. YTN 보도와 협회 요청에서 받은 해명 자료를 토대로 사건 기록 정리를 마쳤고 전현직 협회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명단 작성을 끝냈습니다. 협회 수익이 정의근 협회장이 만든 사단법인 한국주니어테니스 육성 후원으로 흘러간 정황이 드러난 만큼 스포츠윤리센터는 가능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보도가 되어 관련된 내용이 드러난 만큼 최대한 조사를 빨리 진행하여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협회 회계장부를 분석하고 별도 법인의 계좌를 들여다보기 위해 경찰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의균 대한테니스협회장은 YTN 보도 이후 반박 자료를 냈지만 협회 내부에서도 이 자료 곳곳에 오류를 지적하는 등 의혹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 최근 육군사관학교 테니스 코트 사업과 관련해 채무 불이행으로 협회 통장이 또다시 압류당하는 등 대한테니스협회 행정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입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오늘 긴급 이사회와 대의원 간담회를 차례로 여는데 협회 정상화를 위한 마땅한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이 독감과 같은 4급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신규 확진자는 26만 4천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9.4% 감소했고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2주 연속 1 이하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132명, 위중증 환자는 234명으로 다소 늘었지만 질병청은 치명률 0.04%, 중증 화율 0.1%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체 확진자 집계는 끝나고 500여 감시기관이 신고한 확진자 숫자만 일주일에 한 번 공개됩니다. 의료 면허 없이 눈썹 문신 등 미용 목적의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는 수년간 청주 미용학원에서 눈썹, 아이라인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을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반영구 화장 시술은 다른 의료 행위와 달리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시술한다고 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상 중인 2개의 태풍 가운데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다음 주쯤 한반도 부근에 진출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2호 태풍도 오늘 중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11호 태풍 하이쿠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예측 모델에서 11호 태풍 하이쿠이의 진로가 한반도 부근으로 향할 걸로 예상되면서 앞으로의 태풍 진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남해상에 3개의 태풍 소용돌이가 활동 중인 데다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줄 걸로 보여 향후 진로가 무척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이번 주말 중국 상하이 부근까지 북상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후 진로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슈퍼컴퓨터 예측을 보면 11호 태풍 하이쿠이의 진로를 한국과 영국 모델은 중국 내륙으로 향할 걸로 모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 모델은 서해를 거쳐 북한에 상륙하는 걸로, 미국 모델은 서진하다가 방향을 틀어 일본을 거쳐 동해로 북상하는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9호 태풍 사올라와 11호 태풍 뒤를 따라 북상 중인 열대저압부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향후 태풍의 진로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태풍이 북상하기에 앞서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우리나라에는 주 후반과 주말 사이 국지적으로 강한 호우구름이 만들어질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북상과 함께 호우 대비가 필요하다며 호우와 태풍 상황을 당분간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새로 발생한 열대저압부 이야기도 했는데 12호 태풍이 생기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0호 태풍이 소멸하자마자 또 다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고 이 열대저압부는 오늘 밤 안에 12호 태풍 기러기로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 기상청은 12호 태풍이 다음 주 초반 일본 규슈 남쪽 해상까지 북상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후 상황은 유동적인데요. 9호, 11호, 12호 태풍 간의 거리가 멀지 않은 상황이라 상호작용할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태풍의 이동 경로와 세기,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에 따라 태풍 상황이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북 의성군 단북면을 흐르는 양곡천의 제방이 3m 정도 유실됐습니다. 주변에 마을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고 지자체와 소방당국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의성 단북면에는 오늘 하루 동안 11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또 경북 영주에선 호우로 주택이 침수됐고 안동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어제 오후 6시부터 피해 신고 5건이 접수돼 안전 조치를 했고 인명피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YTN 뉴스큐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건설 경기 악화로 당장 공급 물량을 채우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급이 줄어들 거란 불안에 분양 경쟁률도 치솟고 있는데 정부는 예측 가능한 공급으로 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88가구 모집에 2만 명이 넘게 몰리면서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는 이처럼 분양이 뜨기만 하면 청약자가 벌떼같이 몰리는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청약 시장이 조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관심 지역 중심으로는 공급 물량이 수요보다 적기 때문에 분양 물량에 몰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전국 공동주택 분양은 6만 6천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40% 넘게 줄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공급될 물량도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18만 9천여 가구로 지난해 대비 27% 감소했고 착공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기 내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겁니다. 계획대로라면 연간 54만 가구 안팎을 공급해야 하지만 당장 인허가 물량이 급감해 향후 2, 3년 뒤 공급난을 걱정할 지경입니다. 현재의 금리 상황, 그리고 비용 상승, 그리고 이 분양에서의 어떤 수요의 위축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문제가 좀 쌓이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속도가 좀 느려지고 있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이거는 분명히 그 초기 비상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민간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면 공급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의 인허가 물량들은 하반기에 굉장히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 부분의 목표 물량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역점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비아파트를 포괄한 주택 정책과 예측 가능한 공급으로 집값 폭등과 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고금리 상황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 입학에 필수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사안별로 감점 처리되거나 아예 지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데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치른 뒤 대입에 응시해도 학생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기재사항이 의무 반영됩니다. 학생부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이나 실기 위주 전형에서도 필수 적용됩니다. 현재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서면 사과 등 교내 선도와 사회봉사, 심리치료 등 외부 기관을 통한 선도, 출석 정지나 전학, 퇴학 처분 등 크게 9가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 위치에 기재되는데 각 대학은 자체 규정에 따라 조치 상황별 차등 점수를 매겨 감점 처리하거나 아예 입학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추천 전형 같은 경우가 지원 자격을 적용하는 케이스가 좀 많고요. 보통 감점이나 서류평가에서 정성평가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락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중요하게 전형에 적용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이후 학교를 그만두고 입시를 치러도 학생부에 기재된 이상 감출 수는 없습니다.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에 대해서도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전학 조치에 대한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학생부 마감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입학 전형에 반영할지는 대학별로 판단합니다.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은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정시 모집 전형은 2026년 1월 중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내년 4월 말까지 학폭 조치사항 반영 방법을 비롯한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이죠. 현주엽 씨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위글을 작성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그제 명예훼손 혐의로 허위글 작성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3월 14일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현주엽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소인의 이의 신청으로 보안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 등으로부터 범행 일부를 자백받는 등 계획 범죄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서울의 유명 척추치료병원에서 대리 수술을 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한 해 10,000건이 넘는 진료가 이루어지는 병원으로 경찰은 대리 수술과 요양급여 비용 허위 청구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문을 연 서울 은평구의 대형 척추치료병원. 수술을 포함해 한 해 10,000건 넘게 환자를 치료하는 유명 병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이 병원에서 대리 수술이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최근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서 관련해서 압수수색 같은 거 좀 나왔다고 해서 경찰은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 등 비의료인이 수술에 참여했다는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확보한 자료에는 지난해 7월 원장의 지시로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가 수술실에서 환자의 몸을 봉합하거나 심지어 직접 집도도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리 수술뿐 아니라 요양급여 비용도 허위로 청구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병원은 사용하지 않은 비급여 치료 재료를 썼다고 하거나 횟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용을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감염 우려로 재사용이 금지된 압박밴드와 의료용 스테이플러도 새 것인 것처럼 사용한 뒤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했다는 의심도 받습니다. 병원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병원장과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 등 9명을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수술실 CCTV 영상과 의무 기록 등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은 추가 범행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살필 예정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서울 쌍문동 한일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불이 나 56명이 대피했고 다용도실에 있던 공기 공급기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병원 지하 1층 다용도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경찰관 한 명이 떨어져 숨졌는데 함께 있던 일행들이 집단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숨진 경찰관 외에 다른 7명은 모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자살인지 타살인지에 대한 의문도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부 권준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현직 경찰 추락사 여러 면에서 좀 의문점이 드는 사건인데 하나씩 그렇죠. 권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파악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장에 있던 인원? 네, 기존에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포함해서 8명이 사고 당시 아파트 현장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네. 이곳 현장을 경찰이 집중 수사한 결과 아마 CCTV를 확인하고 지문 감식 등을 거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많은 인원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정도가 주상복합 아파트 14층에서 함께 있다가 사람 한 명이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거고요. 경찰은 동석자가 더 있었는지 계속 파악 중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인원은 모두 신원이 확인됐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나머지 인물에 대해서도 마약 간이 검사가 이제 진행 중인데 현장에서 주사기가 발견되는 등 집단 마약 투약 정황이 확실해서 이 숨진 경찰관 A씨와 함께 있던 것으로 확인된 7명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 숨진 경찰관 A씨도 마약을 투약했는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을 통해야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이 결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10명 정도 이렇게 한 집에 모이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예. 모임으로 만나게 된 겁니까? 예, 일부 동석자가 헬스 동호회 모임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하지만 모든 동석자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헬스 동호회면 이 사건이 사실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체육관에서 만나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일행 중 한 명의 집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사고 전날 밤부터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 투약을 위해 모인 게 아니겠냐 이런 의심이 현장에서 나오는데요. 인근 주민들 말 들어보시죠. 근처에서는 이제 부위층에 사는데요. 여기 비싸요. 클럽이다 이러면 단속이나 이런 게 심할 텐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투표까지 누가 단속을 해요? 결국 경찰도 집단 마약 파티 현장이었느냐 이걸 봐야 돼서 지금까지 입건된 인물들을 상대로 마약 구입 경로와 또 투약 전력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모였을까?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도 하나 궁금증이고 다시 경찰관 사망으로 돌아가서 예. 사망 원인을 놓고 어느 정도 좀 수사가 진척이 됐습니까?
네, 추락사한 경찰관 A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을 진행 중인데요. 국과수는 A씨의 직접적인 사인이 여러 둘력에 의한 손상이라고 1차 구두 소견을 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온몸 여러 곳에 큰 충격이 가해지며 숨졌다는 건데 14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이 바닥에 부딪히니까 당연히 충격은 컸을 거고요. 경찰은 시신이 크게 훼손돼서 다른 사인은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동석자들의 진술이 나온 거는 A씨가 창문을 열고 투신했다는 건데요. 이럴 경우 다른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걸 내버려둔 거라 이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어서 경찰도 이 부분을 다각적으로 수사 중입니다. 전문가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약물을 다들 같이 뭐 파티처럼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다면은 서로 뭐 널브러져가지고 각자가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어딜 기어 올라가가지고 막 뛰어내리는지도 크게 관심을 안 가졌을 가능성도 높고요. 경찰은 타살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 이 현장 주민들도 A씨가 자살했다는 것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이 특성을 보면 일반 아파트처럼 베란다가 있지 않아서 창가에서 쉽게 떨어져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주복이라서 거실 창문도 요만한데 방충망 더 높아요. 층고가 되게 높거든요, 주복이라서요. 거기를 어떻게 거기 소파가 있으셨는지. 자살을 하는 게 더 힘들다니까. 이 억정도 찾는데 내가 이걸 잡고 올라가서 떨어지려니까. 그렇잖아, 공포심을 느끼는데 벌써. 경찰도 이번 수사에서 A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게 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규명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 마약 문제가 투신으로 이어졌던 거는 좀 생소하기도 한데 예. 투신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마약류가 따로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크게 보면 마약은 환각을 일으키느냐 또는 각성을 일으키느냐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네. 필로폰 같은 각성 마약류가 흔히 대표적으로 우울감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약에서 깰 때 우울감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필로폰 함량이 30% 정도인 엑스터시도 비슷합니다. 경찰에서 지금까지 확인한 동석자들의 마약 양성 반응은 환각 마약류인 케타민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필로폰과 엑스터시 두 종류도 검출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새벽 5시라는 점을 비춰보면 각성 마약류를 투약했다가 사고가 난 거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들어보시죠. 우울감, 죄책감, 수치심 이런 걸로 자살하는 케이스는 이제 필로폰 쪽. 어떤 그런 공직에 있거나 그런 경찰 일을 하는 사람들 같으면 그런 자괴심이나 수치심은 더 클 것 같아요. 약이 깨는 과정에서 그런. 중요한 건 마약 종류의 이런 투신 충동을 일으키는 게 일반적으로 있다는 거고요. 경찰이 동석자 인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밀 검사 결과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좀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약을 포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네. 얘기한 대로 정밀 검사 결과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번엔 흉기 난동 일단 흉악범죄 관련한 대책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든 현장 경찰한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겠다. 대통령이 밝힌 대목인데 1인 1총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이. 네. 일단 저위험 권총 어떤 겁니까? 네, 기존 권총 무게보다 40% 가벼운 512g으로 반동과 소음이 적은 게 특징인데요. 네. 국내 업체가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개발한 권총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권총이 바로 저위험 권총인데요. 9mm의 저위험탄을 사용해서 허벅지에 명중했을 때 최대 6cm까지 파고들도록 설계됐습니다. 기존 권총과 비교해보면 위력이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위험 권총이라 불리는 건데 네. 하지만 이제 머리나 목 등 취약한 부분에 맞출 경우에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경찰도 저위험 권총을 하체에 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만들 계획입니다. 일선에 보급되는 건 언제쯤 되는 겁니까? 네, 보급 계획은 우선 경찰청은 이제 실험용 장비 100정을 사서 올해 검증과 보안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마무리한 뒤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선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저위험 권총 29,000정을 지역 경찰, 다시 말하면 지구대와 파출소 등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5만 명에 이르는 지구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모두 총기를 한정씩 소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389경 권총과 테이저건이 있어서 이 현장에서 저위험 권총을 어떤 식으로 나눠서 사용하게 될지 이런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기대도 있을 것 같고 또 일부에선 또 부담스러울 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실제로 좀 쓰게 될 경찰관들 현장에서 어떤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부 경찰관들은 저위험 권총이 기존 권총보다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살상력이 낮고 가볍기 때문인데요. 흉흉한 사건이 많다 보니 이 경찰 입장에서는 테이건보다는 강력한, 하지만 또 이 사용 부담은 적은 게 장점입니다. 그러나 일부 우려 섞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장비가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총기 사용 자체에 책임져야 하는 일이 생길까 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선 경찰관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네. 테이저랑 38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간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좀 쓰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뒷감당도 어렵고 막상 사람한테 총 겨누는 거는 쉽지가 않으니까. 이에 따라 실효성을 기대하려면 이 무기 사용에 따른 면책 제도를 뒷받침하는 게 먼저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최근 잇따르는 흉악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이게 성찰은 없이 단순히 경찰력을 강화하는 건 근시안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결국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의 대응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예방책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까 경찰관 목소리에서도 뒷감당 이런 표현도 있었고 YTN을 통해서 다양한 범죄 전문가들 목소리 듣고 있는데 여러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좀 의견 수렴 과정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회부 권준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O helicóptero caiu lá, Duda. Let's see the first time check this look. Right now, fortunately, they were able to, crawl themselves out to safety. They both are in the hospital right now. They did suffer some injuries, but they're going to be able to survive and recover from those injuries. Call came out about 8:41. They were in the air within a minute. They were, mayday and putting out the distress within 2 minutes. And throughout that time, they even still had the foresight to notify the local fire department that we weren't going to be able to land and that they needed to be able to get there and rescue these people. So we're talking about the character of these men and women, or these men in this case, on this aviation unit. As they were fighting for their life, they were worried about somebody else's. What else can you say about that type of character? 네, 이번엔 마약 밀수와 관련된 얘기인데 태국에서 마약 수십억 원어치를 몰래 들여와 서울 강남 클럽 등에 유통시킨 20여 명이 검찰과 세관의 합동 수사로 붙잡혔습니다. 클럽에서 일하거나 유흥을 즐기다가 마약을 접한 뒤 밀수까지 나선 건데 여자친구나 동생한테 운반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관 직원들이 소지품 검사를 하려고 하자 강하게 저항하는 여성. 가방에는 케타민 988g, 1억 5천만 원어치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남자친구 부탁을 받고 태국에서 마약을 숨겨 들여오다 적발된 겁니다. 재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태국에서 마약류를 몰래 반입한 27명이 붙잡혔습니다. 운반책들은 마약을 이렇게 한 손 크기로 포장해 몸에 붙인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몰래 들여온 마약류만 시가 43억 원어치, 3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 가운데 14kg 정도는 이미 서울 강남 클럽가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의자 대부분은 20, 30대로 클럽에서 일하거나 유흥을 즐기다 마약을 접하면서 밀수에도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애인이나 동생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로 운반을 맡겼는데 한 조직의 운반책이 다른 조직의 연락책을 겸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범이 구속되면 다른 공범이 그 역할을 대신하거나 새 조직을 구성해서 단기간에 클럽을 중심으로 한 마약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이익 분배 후 흩어지는 비정형, 산발형, 단기형 밀수 유통조직으로 이들은 태국 현지 공항을 미리 정찰하고 출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돈을 내고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추적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 패턴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마약 밀수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을 특정한 검찰과 세관 합동 수사팀에게 입국장에서 곧바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약 4개월 만에 케타민 밀수 조직 4개, 27명의 조직원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는 엑스레이 등 현장 단속이나 제보가 아닌 순수 정보 분석으로 마약 밀수를 사전에 차단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검찰과 세관은 인천공항이 해외에서 마약이 밀수되는 주요 통로인 만큼 앞으로도 공조해 마약류 반입 차단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약 우범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에 대해선 때에 따라 전수검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최근 3개월여 만에 공개 행보를 제기했는데요. 실내 행사에선 주석단에 앉아있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이 포착되면서 후계 구도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닌가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7일 북한 해군절에 즈음해 해군사령부를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딸 주애도 일정을 함께 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해군사령부에 도착하시자 지난 5월 이후 3개월여 만에 다시 공개 행보에 나선 주애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며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군인회관에선 해군 장병들이 꽉 들어찬 가운데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이 앉는 주석단에 김 위원장과 나란히 앉았고 작전 지휘소에선 김 위원장과 함께 해군 사령관의 공식 보고까지 받았습니다. 저녁에 열린 경축연회에선 주애가 테이블 상석에 앉아 해군 간부들의 주목을 받은 대신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는 주애 양옆에 앉았습니다. 주애가 단순히 김 위원장과 행사에 동행했던 수준을 넘어 사실상의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김주애가 단순히 동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강국 건설 정책을 이어갈 이제 후계자로서의 수업을 받고 있다라는 강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후계자 구도를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여전합니다. 주애가 공개된 행사 15번 가운데 14번이 군사 분야에만 집중된 만큼 후계자설이 탄력을 받기 위해선 더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개 활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요 무기와 관련돼서 같이 등장했다는 것은 해군 전력 증가에 있어서 특정 무기라든가 특정 훈련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예고하기 위한 하나의 코드로 보는 것이 지금은 좀 맞지 않나. 김 위원장의 후계 구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직계 자녀를 통해 북한의 세습 통치를 대를 이어 계속하겠다는 메시지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다음 달 9일 정권 수립 75주년인 구구절을 앞둔 북한이 핵 무력 강화를 김정은 위원장의 핵심 업적으로 꼽으며 지속적인 개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북한의 초강력을 더욱 절대적인 것으로, 더욱더 불가역적인 것으로 다져나갈 것이며 가장 첨예하고 장기적인 반미 대결전에서 새로운 전승사를 써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논의하기 위한 미국 싱크탱크 대담에서 세 나라 당국자들,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백악관 참모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계속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고, 또 한국과 일본의 주미 대사는 중국 반발에 대해서 다소 엇갈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주요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He basically said, look, I know you're going to be facing some difficult times with respect to Fukushima.
And I want you to know that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be with you, and we're going to support you, even though you're going to face disinformation and challenges. They have instigated a very blistering attack against action which we think is not based on science. We have seen some negative reaction by Chinese government, but to me, their reaction is more rhetorical than substantive. So my personal feeling is their reaction is quite reserved. Tricky question. 네, 열흘이 넘은 그리스 북동부 산불의 피해 면적이 유럽연합 관측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11일째 계속되고 있는 이번 그리스 산불이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이며 진화를 위해 항공기 11대와 소방관 407명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에 시작된 그리스 북동부 산불로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미국 뉴욕시보다 더 큰 면적인 810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유럽 산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이는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5개월 동안 대표이사가 공석이었던 KT가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LG 계열사에서만 40년 가까이 몸을 담아왔던 김영섭 전 LG CNS 사장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김 대표는 선임 직후 주주들에게 KT그룹이 보유한 네트워크 인프라와 기술력, 사업 역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로농구 최고 인기팀 중 하나인 KCC가 연고지를 전주에서 부산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신축구장을 둘러싼 전주시와의 갈등이 결국 이별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프로농구연맹 KBL이 이사회를 열고 KCC의 연고지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2001년 대전 현대를 인수해 전주에 뿌리를 내렸던 KCC는 이로써 22년 만에 전주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고민되고 가슴 아팠고 죄송하게 느끼는 부분이 23년간 저희를 응원해 주신 전주시 팬들. 신축구장을 둘러싼 전주시와의 갈등이 결국 이별로 이어졌습니다. KCC는 새 구장 건립 약속이 10년 가까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농구단에 대한 홀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원만하게 수습하기 위해 그동안 인내하며 기다리고 자제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돼 깊은 고민 끝에 연고지 이전을 최종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신축구장 건립 계획을 이미 발표했고 오히려 KCC가 불통으로 일관했다고 해명했지만 전주시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될 정도로 KCC 팬들의 분노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전을 하더라도 전주시하고 그래도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그 모습이라도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완전히 차단돼가지고 저희는 시 입장에서는 더 당혹스럽고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KCC의 새 둥지는 부산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BNK가 쓰고 있는 사직체육관을 함께 홈구장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프로농구 최고 스타 허웅과 함께 이상민 코치까지 합류한 KCC는 다음 달 22일 홈 개막전에서 13,000석에 달하는 사직체육관을 가득 채워 부산의 새로운 농구 열기를 불러일으키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여자 실업축구 WK 리그에서 인천 현대제철이 11년 연속 정규리그 정상에 올랐습니다. 1위 화천 KSPO와 2위 수원FC 위민은 각 팀의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로 펼쳐진 맞대결에서 어느 팀이 승리하더라도 우승을 할 수 있었지만 2대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정규리그 3위로 자력 우승이 불가능했던 현대제철은 1, 2위 팀이 승점 1점씩을 추가하는 데 그친 상황에서 서울시청을 6대0으로 대파하고 승점 3점을 추가해 극적으로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이 줄긴 했지만 경북과 전남 일부, 제주 산간에는 여전히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충북과 강원, 제주도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고 그 밖에 곳곳에도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밤사이 비가 그치고 내일은 차츰 날이 개면서 오후부터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영남과 제주도에는 비가
이어지겠고 모레는 그 밖의 남부지방에도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경남과 제주도에 최고 200mm 이상, 전남 동부에 최고 150mm 이상, 또 경북에도 120mm 안팎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한 시간당 최고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과 청주 2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는데요. 서울과 춘천 28도, 부산은 29도로 비가 그친 지역은 다소 덥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고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